반야 소문일 제2권 14장 오령 회합. 흔원만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나 웃음 띤 얼굴로 반야를 맞았다. 반야가 다가드니 힘겹게 손을 내민다. 우둔지처럼 메마른 손이 벌써 서늘하다. 이 생에 계시는 동안 한 번 더 뵙고 싶어 급히 왔나이다. 그대를 기다렸어요. 이리 보니 쪼그려. 한 1년 더 계시다 가시렵니까? 반야의 농담에 흔한 만신이 환히 웃는다. 옆에 있던 그네의 제자 향업과 모을 칠품도 젖은 눈으로 웃는다. 향업도 칠성부 오품이었다. 석양이 방문에 어리기 시작했다. 이 시각에 맞추기 위해 어제 새벽 인시 무렵에 길을 떠나왔다. 새벽 불공을 드리기 위해 일어나다 불현듯 이승을 떠나려 하는 만신의 영을 느꼈던 것이다. 시간이 하루쯤 더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다. 흔한 만신의 이생은 1시경가량 남아있었다. 한도 원도 없이 살았소. 환생하지 않아도 될게요. 소녀도 그리 살 수 있겠나이까? 그리 사세요. 마음먹은 대로 되시더이까? 아니 되었지. 해서 재미났고. 임종 자리에서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가 보았다. 할머니 동매는 13살 반야가 낮잠 자는 새에 떠났다. 그 마지막 잠에 들기 전까지 반야한테 무가 연습을 시키셨던 분이었다. 이제야 그네 동매가 그토록 치열하게 수련을 시키신 까닭을 알게 되었다. 신마지 굿을 한 7살 때든 작두를 탄 13살 때든 사신계를 미리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배웠을지 그건 알 수 없다. 소녀한테 남겨주실 말씀은 없으셔요? 나는 나대로 살았소. 그대는 그대대로 살면 되지. 네, 육신을 버리는 동안 그대는 반야신경으로 목청이나 틔워주시구려. 그리 하겠나이다. 내 생에도 못 뵙는다니 지금 하직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소서. 반야가 일어나 절하니 눈채 고개를 끄덕인 흔한 만신이 웃는 얼굴로 잠이 들었다. 그 곁에서 반야는 반야신경을 나지막이 읊조르기 시작한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온 개공. 향옥과 모을이 뒤늦게 사태를 깨닫고는 반야에 맞춰 경문을 읊었다. 반야신경을 2번 마쳤을 즈음 만신의 영이 몸에서 분리되었다. 몸을 떠난 영이 일고의 미련도 없이 열린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더니 사라졌다. 환생하지 않아도 되는 하늘, 윤회를 벗어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다. 반야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이었다. 지벽 공토에 답이 준비가 돼 있었다. 숨거든 즉시 육신을 태우라는 유지에 따라 흔한 만신의 주검은 금세 수위에 쌓여 관 속으로 옮겨졌다. 죄를 지니는 것은 순전히 남은 자들의 자유였다. 흔한 만신의 육신이 담긴 관이 벌겋게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녹아들었다. 조용히 다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반야는 불길이 멀지 않은 맨땅에서 불기운을 입을 삼아 잠이 들었다. 미리네가 반야의 머리를 제 무릎에다 올려 다독이는 걸 동마루는 몇 걸음 이 편에서 지켜보았다. 말을 달려오느라 둘이 다 산의 복색이었다. 꽃각시 보살이든 치료이시든 시연 도령이든 미리네가 있어 동마루는 반야의 몸 수발을 직접 할 필요가 없어졌다.
반야가 이생을 버릴 때까지 이렇게 한두 걸음 거리에 존재해야 하는 게 동마루의 일이었다. 새벽에 흔원만신의 다비가 끝났다. 사리를 수습하자면 하룻밤은 더 지나야 한다고 했다. 잠든 제 방으로 옮겨진 반야는 내리잤다. 미리 내가 그 곁에서 몇 시즌을 자고 그 옆방에서 동마루가 몇 시즌을 번갈아 자는 동안에도 반야는 한 번도 깨지 않는다. 영원히 잘 사람 같다. 열흘 뒤 보름날에 오령회합이 예정돼 있었다. 오령회합이 천안 태조산 가관사에서 열린다는 통문이 온 게 열흘 전이었다. 새 치료의 거점을 배려하여 정해진 장소인 듯 했다. 통문을 받은 뒤 동마루는 홀로 천안 칠성부에 들러 반야의 이동을 알리고 가건사에도 다녀왔다. 오고 가는 시간만 계량하면 하루길이었다. 반야가 만신상을 치른 뒤 한양에 들리겠다고 했으니 거기에서 며칠 머물다 태조산으로 곧장 가면 될 것이었다. 동마루는 한양이 처음이었다. 북악산 밑에 메주까마골이라는 마을이 있다 했다. 그곳에는 반야가 어린 날 살았고 다시금 반야가 구입했다는 집이 있음에 한양 칠성부에서 그 집을 치료의 거처로 단장하는 중이라 했다. 또 이번에 반야가 가서 묵게 되리라는 해종원이라는 객점이 미리 내가 난 선언이라는 말도 들었다. 진료의 호의가 되니 미리 알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평생 현무 불령이 누군지 모르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신계 오령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될 날이 마련되어 있을 줄 어찌 알았으랴. 오령회합 통문을 받은 뒤 동마루의 가슴이 모처럼 설레었다. 반야가 자고 일어난 사이에 만신의 육신은 두업 정도의 사리로 추려져 있었다. 반야는 모을과 향업과 더불어 사리함을 앞에 두고 새벽 불공을 드렸다. 불공이 끝난 뒤 반야는 두 여인과 마주 앉았다. 두 분이 이미 들으셨다시피 만신께선 당신 흔적이 세상에 남기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리함을 마당 한쪽에 깊숙이 묻으시되 비를 세울 생각은 마시어요. 쟤도 더 이상 지내지 마시고요. 서운하시더라도 이미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을 욕되게 마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동안 어른 모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무업은 향업께서 이어가십시오. 향업 만신의 이름이 널리 퍼지실 테입니다. 오늘부로 향업 오품을 칠성부 양품에 명합니다. 더불어 만신께서 가꾸신 이 집을 칠성부 양평 선원으로 정하고 모을 강품을 양평 선원의 무진에 명합니다. 사신 총량입니다. 며칠간 제대로 못 잔 데다 스승을 잃은 슬픔에 막연히 듣고 있던 두 여인이 총령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벌떡 일어났다. 신단이 북쪽을 향해 있으므로 두 여인의 칠배는 신단과 누군지 모르는 사신총과 반야를 향해 동시에 이루어진다. 총령을 받드는 칠배를 마친 뒤 두 사람이 양품과 무진으로서 불령을 향한 절을 다시 했다. 반야가 마주 절했다. 두 분이 어련히 잘하실 터입니다만 불령으로서 덧붙입니다. 모을 무진께서는 앞으로 여기가 큰 도량이 될 수 있게 애쓰시고 향업께서는 무진을 도와 도량을 꾸리시면서 만신으로서의 이름을 아름다이 높여주십시오. 향업이 만신의 무업을 이어가고 모을이 장차 무진이 된다면 이 집을 선언으로 삼는다는 건 지난해 가을 반야가 묵는 동안 서로 간에 숙지된 사항들이었다. 흔원만신이 일찌감치 정리를 해놓았기도 했다. 오늘 총령을 빌어 향업의 품급을 높이고 모을을 무진으로 세운 것은 불령으로서의 직권을 사용한 것이었다. 어차피 도량이 될 집이고 어차피 무진이 될 모을이라면 미리 세워두는 게 응당하리라 싶었다.
그게 반야에게 모든 것을 맡긴 흔한 만신의 뜻이기도 하였다. 만신에게 피부치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터였다. 흔원은 이생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그처럼 살다 떠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야도 자신의 몸에 자식이 맺히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야가 중궁전 상궁과 나인한테 이끌려 간 곳은 동국내외가 거하는 저승전이었다. 삼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난 뒤였다. 밤 깊은 동궁전은 잠들지 못한 채 불이 밝았다. 16년 전 첫 번째 세자를 잃고 그로부터 6해 만에야 어렵사리 다시 얻은 세자가 또 원인 모를 신여를 앓은 지 닷새째. 중전께서는 상감마마 모르시게 어이들을 물리고 무녀를 불러들인 것이었다. 몇인지도 모를 문들을 거쳐 반야가 세자 처소에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중전과 어린 빈궁과 나이든 상궁 둘이 있었다. 방 중간에 반투명한 휘장이 내려졌다. 그 안에 누운 이는 세자고 앉은 이는 보모 상궁이다. 주 상궁이 낮은 목소리로 중전마마께 예를 올리라고 반야한테 일렀다. 중궁전의 지밀 상궁인 40살의 주 상궁은 칠성부 산품이라 했다. 들어오는 길에 그네에게서 궁중 예법을 수십 가지 들었으나 반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익힌 게 한두 시즌 안에 달라질 수 있으랴. 되어가는 대로 처신하기로 한 터였다. 중전께서 내리신 나인 복색으로 들어온 반야는 큰절을 올리고 어린 빈궁께도 인사를 올렸다. 반야의 인사를 받는 빈궁의 눈이 의문으로 커졌다. 어디선가 보았던 사람인데 그때 보던 사람과 지금 사람을 일치시키지 못해 어리둥절한 눈빛이었다. 반야는 고개를 숙이다 들며 예하는 이 모양을 만들어 빈궁의 의문을 불식시켰다. 이왕 시작된 궐 출입이라면 무녀 반야의 존재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예상보다 너무 어린 무녀로구나. 네 나이가 몇이더냐? 22살리이다. 중전마마. 어디 살고 이름은 무엇이냐? 반야라 하고 세검정 아래서 살고 있나이다. 그랬다 참. 주상궁이 세검정 무녀라 했어. 내가 시방 어지노니 다 나가서 방금 일도 도통 기억을 못하느니라. 다가가서 우리 동궁을 살펴보거라. 왜 열이 내리지 않는지, 귀신이 들었는지, 단순한 병인지 한번 보아. 귀신이 들었다면 내 대고를 전부 뒤집고라도 이번에는 부다거리를 하고야 말리라. 여봐라, 휘장을 걷어라. 지난날 부닥거리를 못해 첫 번째 동궁을 잃었다고 여기신 중전의 목소리가 사뭇 결연하셨다. 상궁들이 양쪽에서 휘장을 걷어 올렸다. 반야는 가만히 일어나 세자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이마에 흰 물수건을 얹은 세자의 자그만 얼굴이 벌겋다. 반야는 세자 이마에 수건을 들어 건너편 상궁에게 주고는 세자의 이마를 짚었다. 뜬것들에 들린 게 아니거니와 영이 강한 몸이라 뜬것들이 침입할 수도 없었다. 아직 어린 세자는 제 안에서 침인 열화에 휩싸여 있었다. 중전마마, 혹여 저 학교 없어 아르시기 전에 마음을 다치신 일이 계셨사옵니까? 세자가 마음을 다쳐? 글쎄다. 이보 빈궁, 근자의 동궁이 마음 다치실 일이 있었을꼬. 동궁과 빈궁이 가래를 올린 지 겨우 2달째였다. 동갑내기 어린 내외는 동무처럼 사이가 좋아 각자의 공부 틈틈이 만나 어울려 놀았다. 빈궁이 망설이다 아래였다. 이래전에
아바마마께 꾸중을 듣고 오신 뒤 한참 우시긴 하였사옵니다. 그리고 통 말씀을 아니하시더이다. 그때 공부를 게을리했다고 부한께 걱정 들은 걸로 세자가 울었단 말이냐? 겨우 그만 일로. 그리고 그리 울고 났으면 후련히 털어냈을 터인데 심화를 알아? 예, 반야야. 동군께서 지금 심화에 들려 계신 게냐? 귀신이 아니고? 예, 마마. 뜬것들 침범이 아니신 게 분명하온데 보통 열병도 아닌 듯 하시니 심화로 속을 상하게 하고 계신가옵나이다. 허면 어린 사람 심화는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느냐? 정신이나 차려야 달려보든지 할 게 아니냐? 귀신 든 것이 아니므로 어이들에게 열을 다스리라 해도 무방할 터이다. 동공의 고집이 만만치 않아 해열제가 듣지 않고 있지만 어이들이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냥 물러나고 싶어 찰나간에 생기는 핑계였다. 세자의 뜨거운 심화와 부딪혀야 할 일이 꺼림직한 것이다. 대답을 어찌 올려야 하나 망설이다. 어린 빈궁과 눈길이 맞닿는다. 무슨 인연인지 살피기 저어되어 눈 감고 있으나 작년 여름 사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안쓰러웠던 아기씨였다. 세자를 이대로 두고 나가도 죽지는 않겠지만 극한 심화는 비룡코 몸을 치는 법. 반편이 되거나 생산을 못하는 왕자로 성장할 수도 있었다. 하월같이 단아하신 아기씨가 구중궁궐 깊은 그늘에서 한번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을 멀리서나마 어찌 지켜보랴. 중전마마, 쇠내가 저하께 손대는 것을 허락하오시면 우선 급한 열은 내려드리겠나이다. 허락하고 말고 세자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무얼 못하겠느냐. 어서 할 바를 하여라. 나는 무엇을 할꼬? 휘장을 내려주옵시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게 하옵시고 혹여 바깥에서 새로 들어오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느니라. 휘장이 내려졌다. 보모 상궁과 반야와 세자만 남았다. 세자 숨소리가 거칠었다. 상을 뵙고 그 기세에 눌려 주저앉았던 반야였다. 세자의 기세도 부왕 못지않았다. 부자의 기가 부딪히면 어린 세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저의 상의를 열어주십시오. 반야의 요청에 보모 상궁이 세자의 옷고름을 풀어 가슴을 내놓았다. 강수보다 한 살 아래이니 비슷한 나이시다. 몸피도 비슷하다. 나머지는 다 다르다. 지체의 다름은 감히 견줄 수도 없으나 강수는 영이 맑고 환하다. 잘 자라면 80을 넘겨 살 아이였다. 세자는 영이 탁하고 거세다. 사만하기 이를 데 없다. 어찌 이리 못나게 나셨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몸이나 그만큼 불쌍한 목숨이었다. 고란 어딘가에 생모가 계실 터이나 그 젖도 제대로 못 먹고 떨어져 나와 중궁전에서 자랐을 세자가 지금 성전 그대로 건한다면 30을 못 채웃을 터였다. 승지 영감이 궁금해했던 게 그것이었다. 세자께서 장차 보위를 이으실 수 있을지 하여 어떤 임금이신지가 백성들 사리를 좌우하므로 사신계로서는 그 점을 미리 살피고 싶은 것이었다. 나자 색선배, 공점이 염지, 옆이 계명주, 나무 사만다, 못다 남남. 전폭기 진원을 읊어 방안을 깨끗이 만든 반야는 호신 진원으로 스스로의 몸을 먼저 보호한다.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온갖 제업을 소멸하고 몸을 보호하여 병고와 재난을 없애주는 중생이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는 진원을 웬 것은 어린 세자의 기와 맞서기 위함이다. 세자의 기세에 눌려 세자의 심화를 덮었을
위험을 방지해야 했다. 준비를 마친 반야는 심호흡을 하고 세자의 여린 가슴팍에다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이마에 놓았다. 뜨겁고 거친 기운이 세자 몸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제가 보는 모든 일이 못마땅하기만 하여 들끓는 그 길을 순하게 만들어야 했다. 반야는 낮은 목소리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읊조리며 스스로의 길을 낮춘다. 낮추고 자추어 비운다. 부황을 이기지 못해 발광한 드센 기운과 마주 싸워서는 세자를 상하게 할 뿐이므로 스스로를 비워 세자의 거친 기운이 올마오게 하는 것이다. 삼이삼이 나사야, 모하지라, 미삼이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다란이를 반쯤 읊었을 때 세자의 영이 반응했다. 뚝에 막힌 채 휘돌던 물줄기가 출구를 찾은 듯 세자의 거친 기세가 반야 몸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순간 반야 머릿속에 불이 난 듯하였다. 반야는 세자에게서 올마와 뜨거워지는 자신의 기운을 밖으로 뱉으며 다란이를 계속했다. 세자가 이따금 움찔거렸고 반야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세자를 짚은 손에 더 힘을 주었다. 불이 이글거리는 화덕을 짚은 것처럼 손이 아리고 팔이 저리고 어깨가 흔들린다. 온몸의 거죽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이다. 세자가 시달리고 있는 통증이기도 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화마였는데 아직 어린 몸이라고 가벼이 여겼다. 치명적인 실책이었다. 그렇다고 이제와 물러날 수는 없는 일. 이 교만이 나를 죽이리라 하면서도 반야는 다란이 소리를 높이며 세자의 상태를 일으켜 끌어안았다. 심장이 맞닿았다. 세자의 화마가 두 몸에서 동시에 끓었다. 세자의 심장이 터질 듯 부풀었다. 반야의 심장도 고통으로 터질 것 같았다. 둘이 다 죽든가 둘이 다 살든가 기로였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다란이가 세 번째 끝났을 때 물이 다 빠진 연못처럼 세자의 기세가 잦아들었다. 창백해져 땀을 흘리는 세자를 누인 반야는 전신이 땀에 흠뻑 젖어 바람에 쓸린 집단처럼 모로 넘어진다. 사신기 치료가 아니 되었다면 스스로를 통째로 내어주는 이런 일은 평생 하지 않았으리라. 맥을 놓으면서 반야는 이 생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이와 같으리라 생각했다. 봄비가 절마당을 패며 쏟아졌다. 마당에 선 7층 석탑의 탑계층이 분수처럼 빗방울을 튕겼다. 빗발에 흔들리는 숲은 폭포 소리를 냈다. 이 비로 오랜 가뭄이 해소될 터였다. 보름날 아침이었다. 반야는 아팠다. 이래전 한밤중 대궐에 들어갈 때 멀쩡했던 사람이 3시쯤 만에 궁인들한테 엎혀나왔다. 얼핏 시신인 줄 알았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세자의 화마를 뒤집어 썼다고 했다. 대궐에서 나와 사흘을 쉬고 나흘에 걸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전혀 몸을 가누지 못했다. 이틀이면 왔을 길이 나흘이나 걸린 까닭도 반야가 혼자 말을 탈 수 없어서였다. 미리네와 동마로는 말등에 긴 안장을 얹고 번갈아 반야를 안은 채 왔다. 도착한 뒤에 비가 내린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큰 스님을 뵙고 나온 동마로는 공양간에 들러 공양주가 마련해 놓은 죽소반을 들고 건물들 처마 밑을 징검다리처럼 지나 요사에 이른다. 5시쯤에는 옥종무진이 개원들을 이끌고 올 것이고 신시 무렵이면 수명씩의 호위들을 거느린 사령들이 도착할 터였다. 그 안에 반야가 일어나 몇 시간 앉을 만큼이라도
기운을 차릴 수 있을지. 지금까지 기운이 소진되어도 아픈 적은 없었던 반야였다. 하루나 이틀 자고 나면 새 사람인 양 일어나곤 했다. 이번엔 달랐다. 어젯밤에 큰 스님이 진맥하고 진료께서 원기를 상실했다며 깊이 근심하셨다. 큰 스님이 내린 약을 먹이고 있지만 반야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방 앞에서 기척을 내니 미리네가 나왔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자 눈이 퀭해졌다. 간밤에도 번갈아 병석을 지키자 해도 고집을 부렸다. 진료를 모신 지 반년 남짓 되었을 뿐인 사람의 그 지극함이 동마로는 신기했다. 이건 내가 드시게 할 테니 걱정 놓고 미리네 건너가서 아침 공양을 하세요. 그런 뒤 내 방에서 한숨 붙여요. 진료 곁에서야 잠을 못 잘 테니. 그리하겠습니다. 2시지만 잘 테니 혹 제가 못 일어나거든 꼭 깨워주시어요. 밥은 못 먹겠는지 미리네가 그냥 옆방으로 들어갔다. 동마루는 반야의 방으로 들어서 소반을 내려놓는다. 새벽에 군부를 짚었던지라 방바닥은 따뜻하고 공기는 뽀송했다. 한 번에 마시지 못해 나누어 마시는 탕약 사발에서 약냄새가 우러나 향내처럼 방 안에 퍼져 있었다. 반야는 잠이 든 듯했다. 늘 기진에 잠드는 반야의 잠은 고통이었다. 그걸 몰랐다. 타인의 삶과 과거와 미래를 보는 능력, 귀신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천형이었다. 반야가 노상 자는 걸 보면서도 숲에 집을 나서 걷던 길을 따라다니면서도 총명을 받아 집을 떠나기 전에 동마루는 반야의 고통 대신 반야를 바라보는 자신의 고통만 느꼈다. 새임과 엮이고 새임을 떠나와 반야를 기다리면서야 기막주와 대적하는 반야를 보면서야 사람 속내를 봐야 하는 그 무거운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느꼈다. 자신의 얕은 깨달음은 그러나 반야의 고통에 될 수가 없다. 반야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지는 것이었다. 스스로 의도하지 않고 치러야 하는 대속의 처절함을 누가 알 수 있으랴. 그게 힘겨워 어린 날부터 그렇게 많이 자고 숱한 사찰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하고 때로 도망치고 그랬던 것을. 이 말을 짚어보니 사늘하다. 얼굴이 백지처럼 희다. 지금은 열이 내린 것 같지만 또 모른다. 여드레째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열이었다. 반야가 앓고 있어도 동마루는 어쩌다 이마나 한번 짚어보고 무견히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열이 높을 때 반야는 헛소리처럼 다란이를 읊었다. 신음 대신 내는 소리였다. 반야가 어린 날부터 수시로 읊던 다란이들이 신음이며 비명이었음도 이번에야 알게 되었다. 목말라. 자는 것 같던 반야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동마루는 주전자의 물을 그릇에 따라 가까이 두고 반야를 일으켜 앉힌다. 물 몇 모금을 받아 마시곤 고개를 저었다. 몇 모금 더 드세요. 이따가 몇 시쯤 되었어? 진시 중간참입니다. 공양간에서 죽을 끓여왔습니다. 몇 수저 드세요.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셔야 회합에 드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먹을게. 벽에 기대어줘. 벽에 기대야 할 만큼 기운이 없으면서도 먹겠다는 걸 보니 소임이 크긴 한가 보았다. 동마루는 반야의 등을 벽에 기대놓고 죽을 떠 내민다. 한 수저, 또 한 수저. 아이 밥처럼 조금씩 뜬 죽을 6수저 받아먹고는 고개를 저었다.
동마루가 약사발을 가져다 내미니 낯을 찡그리면서도 두어 모금 마신다. 미리네는? 간밤에도 한숨 못 분친 듯해 옆방에서 잠을 좀 자라 했습니다. 불러오릴까? 아니면 요강을 드리릴까? 괜찮아. 비가 심하게 드네. 새벽부터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몸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 다른 사람 아픈 정도는 다 보시면서 남의 병을 뒤집어 쓰기까지 하면서 정작 자신은 모르세요? 남을 보는데 나까지 보면 내가 살아있겠어? 나를 먼저 보고 달아날 수 있으면 달아나야죠. 듣기 싫어. 타박하려거든. 법당 올라가 절이나 해. 저는 절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아무 말 않고 있을 테니 누워 쉬세요. 한숨 더 중쉬고 나면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반야가 고부라지듯 누웠다. 동마루는 이불을 덮어주고 물러나 소반을 위목으로 밀어놓고 그 곁에 벽을 등지고 앉는다. 아랫목 벽을 향해 누운 반야의 뒷꼭지만 보인다. 희고 여린 목, 산의 저고리에 갇힌 얇은 어깨, 따인 채 흐트러진 긴 머리채는 베개에 늘어져 있었다. 2해 전 사신 총영을 받고 집을 떠나던 날에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다. 여름이라 이불도 덮지 않고 자던 반야를 안을 때 자신이 어땠는지 동마루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때는 거리끼는 것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2해도 지나지 않은 그 시절이 2생을 지나온 듯 까마득했다. 현실은 막막했다. 21살에 하고 싶은 건 다 해버렸고 이제는 해야 할 일들만 남은 듯했다. 승지 영감을 모시는 채위, 본명이 채갑인 25살에 한양 청룡부 사품과 해정원 어두운 뜰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반야가 중궁에서 부름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때였다. 그는 영감이 자부 승지로 등용되면서 본래 무관 잡직인 권력 부유가 되었다 했다. 잡직이라 하여도 종고품의 어엿한 벼슬이었다. 서리평은 대전 무감으로 들어갔다고 들었다. 승지 영감이 사신계 여로의 무진이시리라 여겼던 동마루에 막연한 짐작은 들어맞지 않았다. 무진이십니까? 동마루가 슬쩍 물었을 때 채위가 씩 웃었다. 불영이신가요? 그때도 같은 웃음을 지었다. 허면? 동마루의 짧은 물음에 그가 또 빙긋 웃었을 때 퍼뜩 깨달았다. 승지 영감이 사신경이셨던 것이다. 어머니의 정인이시자 심경의 생부이신 영감이 경이라는 사실에 놀라기는 했지만 반야가 진료라는 것을 들었을 때만큼은 아니었다. 자신이 놓인 현실이 신기했을 따름이다. 아니 보이지 않는 먼 밖에서만 맴돌며 그걸 당연하다 여겼는데 문득 눈 한 번 감았다더니 안에 들어와 있는 격이지 않은가. 사신계원으로서의 일과 세상 일을 겸하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들 사는지 나날이 목격하는 즈음이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같이 재미를 느끼는 듯 보이는 그들을 볼 때 동마루는 자신만 홀로인 듯 했다. 동마루는 벽에 뒷머리를 댄 채 눈을 감는다. 빗소리가 와와 귓전에 몰려들었다. 자신의 몸이 바위에 짓눌려 물에 잠겨가는 환상이 아른거렸다. 동마루! 벽에 등을 기대고 졸던 동마루는 퍼뜩 눈을 떴다. 분명히 돌아누운 반야한테서 난 소리였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어. 날 안아. 울컥 메워진 코끝을 훑은 동마루는 앉은 걸음으로 다가들어 반야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반야의 머리 밑에
팔을 받쳐놓고 뒤에서 감싸 안는다. 앉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기운을 건네줄 수 있었다. 그걸 몰라 안 했던 게 아니라 반야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 동마루 품속의 반야는 빈 자루처럼 맥이 없다. 많이 주려마. 어미다, 편히 쉬세요. 깨어 계시는 게 좋겠지만 졸리면 그냥 주무시고요. 반야 머리를 받친 팔을 둘러 이마를 감싸고 허리에 팔을 둘러 반야 아랫배에 손을 놓은 동마루는 가만히 심호흡을 하며 먼저 자신의 기를 다스린다. 두어 시즌 안에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짚어야 할 혈자리가 신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 반야의 허리 아래쪽을 빙 둘러 요대처럼 새겨져 있을 연비는 이제 제 살처럼 되어 동마루 손끝에 느껴지지 않았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 보았던 그 무늬는 꽃을 매단 넝콜 같았다. 나비도 날았던가. 음운과 항문 사이 그 깊은 곳에 있는 회음혈에 손을 넣어야 할 차례였다. 통천혈과 회음혈을 만질 거예요. 알지요? 반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마루는 반야 이마에 뒀던 손가락을 통천혈에 둔 뒤 반야의 아랫배에 있던 손을 가랑이 깊숙이 뻗어 회음혈을 짚었다. 양쪽 경혈에 손가락이 닿으니 반야의 정신이 느껴졌다. 동마루가 숨만 잘못 쉬어도 반야의 숨통이 막히거나 핏줄기가 역류할 수 있었다. 제 목숨을 고스란히 내맡긴 반야를 아는 채 동마루는 다란이를 가만가만 읊조리며 자신의 기운을 천천히 조금씩 주입한다. 인체 모든 조직의 생량과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전신의 기능을 통솔하는 경혈이 회음혈이다. 사신계에서는 묻을 하는 계원이 산품이 되면 그런 공부를 하게 했다. 경혈들을 다 익히고 그 경혈을 통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면 사품이 될 수 있었다. 텅 빈 듯 허약해져 있던 반야의 몸이 동마루가 건네는 기운을 서서히 끌어들이며 잠이 들었다. 가빈 수국 같으세요. 작년 9월 보름날 흔원 만신에서 입었던 옷을 차려입은 반야를 향해 거울을 들고 있던 미리네가 중얼거렸다. 자줏빛과 분홍빛으로 이루어진 옷 색깔 때문이었다. 비가 그쳤고 사령들은 대중방인 보강당에 들어있다고 했다. 천안 칠성부에서 경협 무진을 따라온 나온 칠품 여름이 반야의 머리를 올려 쪽을 찌우고 그 위에 자홍색 꽃수가 놓인 꽃댕기를 들여주었다. 반야가 아픈 걸 모른 채 가져온 분첩이며 연지로 화장도 시켜주었다. 한껏 단장한 반야는 앓고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 초래층에 들어설 새색시처럼 화사하다. 여름이라고 하셨어요? 반야의 질문에 여름이 예 한다. 30 남짓이나 됐을 법한데 광품이면 진급이 빠르다. 연애 칠성부원들이 알게 모르게 풍기는 억셈이랄까 드셈이 전혀 없이 천생 여인다운 기품만 내비치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 소예는 15쯤 되어 보이는데 방에 들어와 인사를 한 뒤 말 한마디 없이 고요하다. 경협 무진이 두 사람을 데려온 것은 반야한테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사람에게 사신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었다. 두 사람이 그만한 제목이라는 뜻이었다. 여름 칠품, 특기가 무엇입니까? 변장술이옵니다. 아래는 사품이 워낙 가만하여
그네가 말하는 변장술의 의미는 나중에 와닿는다. 자신의 특기를 변장술이라 말할 수 있고 그로하여 광품에 올랐다면 그네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경연무진이 곁에서 웃었다. 사내를 계집으로 계집을 사내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저 외양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속내까지 말이죠. 그 어쩔 수 없는 속 물건들만 빼고 말입니다. 방 안의 여인들이 바깥에 들릴세라 소리 죽여 웃음을 터뜨린다. 웃고 나니 기운이 새로웠다. 허면 거기 계신 소예사분께서는 특기가 무엇인가요? 반야의 물음에 경연무진이 대답하라는 듯 소예한테 고개를 끄덕였다. 소예가 앉은 그대로 속삭이듯 낮게 말했다. 책 읽기를 좋아하여 날마다 책만 읽사옵니다. 변장술이라 한마디 한 여름의 소개처럼 짧은 설명에 반야가 웃는데 경연무진이 이번에도 나섰다. 원래도 그래가지고야 무슨 소개가 되겠누. 이 아이는요, 책벌레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천안칠성부에 글썽생 노릇을 하고 있죠. 그건 본업이고 아이가 재미삼아 닦은 특기는 독술입니다. 우리 부 전래의 독술을 지닌 사람한테 배우고 있죠. 현재는 한 목숨 개량할 만한 재주이나 더 크면 여러 목숨을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을 텐입니다. 장차 치료께서 크게 쓰시라고 미리 데려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어주세요. 10몇 살에 글읽기로 사품이 되고 제 속에 독을 기르며 산다는 소예는 젊은 게 아니라 해질녘 연못처럼 깊어 보인다. 오죽한 일을 겪었기에 영이 저리 무겁고 깊을까. 그네가 안쓰럽고 대견하여 반야는 소예를 향해 앉은 절을 했다. 당황한 소예가 한급히 마주 절하니 경렵과 여름이 재미나 웃는다. 칠료, 오늘 입으실 옷에 맞춰보려고 가락지 몇 쌍을 가져왔나이다. 골라보시렵니까? 여름의 말에 반야는 품속 주머니에서 중전께서 내리신 가락지를 꺼내어 내민다. 둘레의 칠보 봉황무늬가 새겨진 쌍가락지였다. 동궁초소에서 1시쯤 정신을 잃었다가 진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중전께서는 당신 손가락에 끼어있던 가락지를 빼 건네시며 이것으로 너의 골 출입이 자유로우리라 하셨다. 세자는 편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귀하고 어여쁜 가락지입니다. 여름은 가락지의 출처를 알아보는 듯 살포시 웃으며 반야의 왼손을 끌어가더니 가락지를 중지도 약지도 아닌 엄지에 끼워준다. 중전께서 중지에 끼셨던 가락지는 반야의 엄지에 맞춤했다. 이제 나가보시죠. 경연무진이 단장을 마친 반야를 일으켜 앞장섰다. 한갑 나이의 무진은 어린 칠료를 배행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반야의 방문 앞에는 옥종 무진도 와 있었다. 성장한 반야를 보고 장난스레 큰 눈을 뜨더니 끝내 한마디 뱉었다. 오늘 이 절에 숨 넘어갈 자들이 있을 듯하니 소상치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허허, 옥종, 놈이 심하십니다. 칠료께서 놀라시겠어요. 옥종 무진을 책하는 경연 무진의 어투에도 웃음이 서렸다. 자랑스러움도 배어난다. 그들의 웃음기와 자랑스러움을 반야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두 사람 다 세 번째 만나는 자리였다. 그들이 내리는 귀염과 그들이 바치는 정성이 반야에겐 어려웠다. 성큼성큼 앞장서가는 두 무진의 뒤를 반야가 따라 걸었다. 대중방인 포강당 얼음 곳곳에 오령의 호의들이 수직을 서고 있었다. 더 바깥에는
공세포 혐오부 개원들과 주작부 대조산 선원의 개원들이 둘러서 있을 것이다. 보강당은 문이 열린 채였다. 경연부진이 먼저 올라서서 반야가 들기를 기다렸다. 옥종무진은 동마로 미리네와 더불어 문 밖에 남았다. 드넓은 방 가운데에 네 사람이 나지막이 탁자에 둘러앉아 있었다. 경연무진이 반야를 이끌고 들어서자 앉아있던 네 사람이 일어났다. 경연무진이 반야를 상석에 세우고 곁에서 말했다. 소인은 천안칠성부 무진 경엽이라 하옵니다. 칠녀께서 처음 나서는 자리이신지라 소인이 모시었나이다. 잘하시었습니다. 경연무진. 우리도 칠녀께서 어리시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어려워하실까 염려하던 참이었습니다. 반야 왼쪽에선 수염이 허연 불영이 경엽을 치하했다. 나이로는 그가 좌장이었다. 사령들은 전대 불영이 유고되면 같은 부 무진들에 의해 추대되어 칠료처럼 종신한다. 사신경이 유고되면 오령들이 오령 중 한 사람을 사신경에 추대한다. 사신경도 종신한다. 사신계 최고 수령이라 알려진 사신총은 실상 실체가 없는 존재였다. 반야도 경의 존재를 알고 난 뒤에야 총이 실체가 없음을 알았다. 경께서 합석을 못하셨으니 오늘 첫머리는 제가 시작하렵니다. 칠료 좌정하십시오. 좌장격인 불영의 말에 반야가 앉자 경연무진이 뒤에 앉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앉았다. 저를 칠료께 소개해 올립니다. 저는 청룡불영 이왕구라 합니다. 서라벌의 본원을 틀고 있고 69살이지요. 편찮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리 뵈니 반갑습니다. 청룡불영 옆에 백호불영은 진화원으로 57살의 전주가 본원이다. 주작불영은 51살의 구영출로 개성에 거한다. 평양에 사는 현무불영, 김상정은 42살이라고 각자 자신을 소개하며 앉은 절을 했다. 그들에 이어 반야도 자신을 소개한다. 저는 반야입니다. 22살이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중양절 즈음에 칠료로 명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칠료란 사신계가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고 알미 박하여 눈이 야싸우니 해량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옵니다. 우리 모두 사신계에 의해 키워지고 만들어져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여 다시 사신계를 키우고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칠료께서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더불어 기탄 없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 다녀오시는 길이라고요. 주작불영 구영출이었다. 체구가 자그마한 편인데 목소리가 동굴에서 울리는 것처럼 깊다. 눈빛은 온화하다. 한양보다 먼저 양평 흔원 만신을 찾아뵈었나이다.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원도 한도 없이 아름다이 살다 가노라고 말씀하시고 잠에 드시듯 이생을 떠나셨습니다. 그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던가 보았다. 진료에서 물러난 지 여러 해인데다 만신 스스로 세상에 남겼던 자취를 다 거두어간 탓에 전해질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반야의 전원에 불영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감고 묵념을 올린다. 청룡불용이 사뭇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얘기할 거리들이 끝도 없을 것이라 이 노구가 7렵개 질에 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69이라는 건 말씀드렸지요. 하니 7렵, 제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이시거든 이 자리가 끝날 즈음 알려주십시오. 근년 들어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미리 대비해 놓고 흔원만신처럼 근심 없이 자는 듯 떠나고 싶어 청합니다. 사신계에 진료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대비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반야는 청영불령이 나이를 밝혔을 때 그의 수명을 보았던 차였다. 겨울에 순사하게 될 것 같았다. 남은 세월이 한 해는 넘고 두 해는 못 되는 듯 보이니 내년 겨울에 그의 이생이 접힐 터였다. 반야는 청영불령에게 그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흔한 만신의 다비를 치른 뒤 한양이 들렀습니다. 고래 불려가 중전마마와 세자저하와 빈궁마마를 배웠지요. 불영들 깨어서 그 소식을 궁금해 하시리라는 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문하시면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작년 6월에 미행 나오신 금상전하를 치로께서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유기정거리였다지요. 현무불영 김상정이었다. 4해 전 이한신 현무불영이 사신경에 추대된 뒤 이어 불영이 된 그는 사령 중 제일 젊다. 반야가 사신계를 까마득히 몰랐을 때도 그는 동마로와 연결되어 가까이 존재했던 셈이었다. 동마로도 20의 뒤쯤에는 저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이다. 현재 혐오부 실품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벽품이 될 테고 벽품으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무진이 될 터였다. 다음 대 혐오불령은 동마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누면할 그 모습이 얼마나 흡족하랴. 동마로는 모르지만 반야는 동마로의 생부모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인지 어림했다. 그들은 짐승을 잡는 백정이었던 듯했다. 천하고 성정이 거진 아비와 자식이 너무 많아 숨쉴 겨를도 없던 어미. 양반들 고기를 만들어대며 입에 풀칠하던 그들에게 천행두에 걸린 자식은 온 식구의 목숨을 위협하는 천물덩어리였을 터였다. 그들이 동마로를 내다버린 건 당연했다. 천하다 하여도 부모로부터 버려진 목숨이 가장 천한 것. 사신계에는 하늘 아래 가장 천한 목숨이 타인의 목숨을 귀하게 만들 존재로 탈바꿈할 길이 있었다. 그때 치료보시기에 전하께 우선 어떤 분이시더이까? 그때 저는 치료가 아니었지요. 15살짜리 도령이었던걸요. 반야가 낮게 중얼거리니 뒤늦게 말뜻을 알아들은 사령들 얼굴에 웃음이 퍼진다. 밤길에 도령 행색의 계집과 미복 차림의 임금이 부딪히는 광경이 연상되는 듯했다. 물론 처음에는 금상이심을 꿈에도 몰랐고 어느 양반 어른인가 보다 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읊조리며 지나쳤는데 그 양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방금 한 노래가 무엇이냐 하시기에 대답했더니 다시 해보라 하시더군요. 했지요. 그랬더니요. 은전 한 입 주시더이다. 사령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반야 뒤에 등을 받칠 듯 바투 앉은 경연무진도 웃고 있었다. 긴장했던 반야의 심신도 비로소 편해진다. 그날 밤 아직 사신경이신 줄 몰랐던 경께 말씀드렸지만 전하께 우선 기세가 광대하셨습니다. 여든은 넘겨 사실 거라 느꼈고요. 이번 동궁이 들어가 저하를 뵈면서 전하를 배울 때와 같은 걸 느꼈습니다. 세자저하도 기세가 크신 분이시더이다. 그 큰 기세가 자그마한 몸 안에서 용암처럼 끓어 열병에 드셨던 것인데 제가 어린 몸이시라고 얕보았다가 그 화마에 아니 제 교만에 스스로 차였습니다. 동궁전에서 업혀 나온 일에 계속 업혀만 다니고 있죠.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배고부령 지나오니 반야를 새삼 뜯어보며 물었다. 어젯밤
여기 큰 스님께서 내려주신 약을 먹고 자고 났더니 오늘은 갱신할 만하옵니다. 동마로의 길을 나눠받았다. 옹기 정도가 아니라 제 자체인 영기였다. 제 기가 허약해진 몸을 칠 것을 염려해 동마로는 종지로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우듯 느리게 저를 털어내 반야를 채웠다. 몸속에 스며드는 기운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니 아직 동마로 품속이었다. 그도 잠들어 있었다. 인기척과 함께 찻상이 차려졌다. 찬물을 데우는 하로며 다구들이 들어와 찻잔들이 나누어졌다. 큰 스님이 내리신 차였다. 차를 가지고 들어온 큰 스님의 상자승이 주작부 태조산 선원의 성품 정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신계 밖의 신분이나 직책이 사신계 안에서는 일체 무효였다. 철저히 품계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다. 그 품계는 스스로의 역량에 따라 높아졌다. 정명이 차수발을 드는 사이 반야는 다른 부령들이 묻는 대로 금상과 중전, 세자 내외의 인상에 대해 대답했다. 그러니 세자께선 당하지 못할 부왕의 기세에 대적하느라 기를 쓰다 수시로 발광하며 성장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와 저하 주변에는 그 부자의 밥 먹을 부추길 기운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게 소위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일 터이죠. 하운데 저는 아직 그 세력들의 흐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 흐름들이 세자께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도 현재로서 모르겠고요. 다만 한 가지, 세자 저하가 부왕과 반목하는 그 성정이 우리 사신계가 이 나라 체제에 반하는 맥락과 닮은 듯 여겨져 안타까웠더이다. 저하를 우리계가 추구하는 이상과 닮은 인물로 보시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부왕과 권신들을 반하지 못하여 수시로 안절부절 못하시는 어린 성정을 저는 그리 느꼈습니다. 잘 자라신다면 좋을 텐데 그 점은 미지수이고요. 그 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백호 불영의 물음에 반야는 경연부진이 연신 권하는 차로 입을 축이며 숨을 골랐다. 세자께서 잘 자라시면 물론 운세가 바뀔 수 있고 당연히 보위에 오르실 수 있을 테입니다. 하면 우리 계와 새 임금의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닮은 모습으로 되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세자께서 스스로의 운세를 바꾸실 만한 의지가 있으실지 누가 그걸 도와드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지요. 잠깐 떠올랐던 생각일 뿐입니다. 너무 위험하여 듣지들 마십시오. 새 손이 나시기는 할 것 같습니까? 그 질문에 반야는 빈궁이 되시기 전 사저에서 보았던 아기씨를 생각했다. 영롱하게 어여쁘고 총명하지만 슬프디 슬프게 살게 되리라 여겼던 9살짜리 동갑인 세자 내외는 지금 10살이었다. 민궁의 사저나 궐에서는 세종까지 떠올릴 겨를이 없었고 지금 그걸 살피기엔 기력이 턱없이 약했다. 세자 네 분이 어리신데다 제가 미력하여 미처 거기까지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오나 성장하시면 당연히 자식을 보시겠지요. 세자가 어찌 잘하시든 장차 어찌 되시든 현재로선 왕실 자손이 워낙 귀하니 걱정이지요. 어쨌거나 왕실은 만백성의 지붕 아닙니까? 지붕이 허술하면 비바람이 셀 테고요. 천생 왕의 신하로서 걱정하는 백오 불영을 건너보다 반야가 입을 뗐다. 불영들께야 새삼스러울지 모르오나 제가 몰라 여쭙니다. 우리 사신계는 임금의 신하이거나 백성입니까? 하여 우리는 임금께 충성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리로서 임금의 세상과 더불어 이 나라에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임금의 신하가 아니라 우리로서 이 나라에 삽니다.
임금의 세상과 화합하거나 반목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백성으로 백성과 더불어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임금께 충성하지 않고 우리로서 존재합니다. 하면 사신계는 새 나라 혹은 새 임금을 꿈꾸기도 하옵니까? 지금 국체의 사신계가 어찌 가담하였는지 이 땅은 반란들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듣기는 하였사오나 다시 걔가 추구하는 나라가 따로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신계는 임금 없는 나라를 꿈꾸지요. 일품부터 경까지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 모든 사신계원은 동등합니다. 사신총이 허위인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총이 있다면 결국 임금과 같은 권력이 되기 마련이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이용되었을 사신계는 진작 와해되어 흔적 없이 사라졌을 터입니다. 임진난 이후 계에서는 급격한 양상의 변혁은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개원들 거기가 즐거이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 바깥의 백성들도 그리 살 수 있게 개를 넓힘직한데 왜 다시 그런 시도를 하지 않나이까? 만백성이 동등한 나라, 개가 추구하는 것처럼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삶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요. 우리 조선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이래 그런 완벽한 나라,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할 수도 없지요. 그런 시도 자체가 또 다른 권력 욕구를 실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수없는 시도가 있기도 했고요. 현대의 결과는 개안이나 개박이나 같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권력 집중과 그로 인한 부조리한 현실들. 자리가 부여하는 권력이 저절로 생기는 바. 사신계 모든 무진들과 여기 우리 5사람에게도 그 권력욕이 없다고 할 수 없지요. 다만 개 안에서 나고 자란 우리는 그 욕구를 최대한 다스릴 수 있는 체계 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었습니까? 미진한 감이 없지 않지만 큰 궁금증은 가시게 하는 대답이었다. 사신계원으로 진료로 살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이 미진함도 채워질 터였다. 반야와 백호불령의 문답을 듣고 있던 주작불령 구영출이 그 문제는 일단 접어놓고 급한 사안을 의논하자며 나섰다. 작년 7호께서 사신계에 드시기 전에 경을 따라 살폈던 인물들이 있었죠. 작금 조정의 실세들 말씀입니다. 그중 경과 심히 반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김용환과 호판 서중혜라는 자입니다. 그 자들이 경 개인과 반목하는 것이나 조정 인물들을 형평에 맞게 기용하여 나라를 운영하려는 상감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사신계로선 사실 별 관계 없습니다. 반야가 알 수 없는 조정 일들이었다. 서중혜는 헛갈렸지만 김용헌이라는 홍인지문 가까이 살던 조정 실세는 기억났다. 그저 남은 수명이나 읽었던 60살가량의 대감이었다. 사인교에 올라앉아 퇴청하던 그를 어둠 속에서 지켜보며 한 5년쯤은 더 살겠네, 그랬다. 이 자리에서 그자들이 거론되는 까닭은 그들이 지지난해 부산포와 회룡에서 일어난 일을 새삼 파고든다는 것 때문입니다. 조정을 벗어난 모종의 조직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캐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신계가 현존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 직접 관여치 않아 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파고들면 어디선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몇십 년에 한 번 정도씩은 사신계가 세상에 드러날 위험을 겪어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하여 대처하자는 것이지요. 칠녀께서 그때 일을 모르시니 우선 자초지정을 설명해 드려야지요. 주작불령의 말이 끝나자 현무불령이 나섰다. 지지난해 6월 동마로가 집을 나섰던 연효가
사신총명 때문이라는 것은 사신계에 들면서 반야도 알았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지금에야 듣게 되었다.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살생이 사신계라고 없을 거라 생각지는 않았지만 동마루가 그 일에 직접 가담했다는 건 새로웠다. 작금 조정은 천국은 물론이고 외국과도 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합당한 일이지요. 헌데 그 이면의 움직임을 관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외관과 회령기 씨의 첩자들을 제거한 것은 전란 가능성의 싹을 뽑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임진난과 병자랑 같은 참변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기에요. 또한 외세의 움직임을 등한시하는 조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지요. 당쟁이 아니었더라면 그 양난이 일어나지도 일어났어도 그리 커지지 않았을 터입니다. 작금 조정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국 이후 어느 때보다 평온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백성들 살기도 그만큼 나아졌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노론 세력을 빌어 등극하신 상관께서 그들 세력과의 밀고 당기기에 힘을 쓰시느라 남으로도 북으로도 크게 멀리 보지 못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상관께서 그 균형을 비교적 잘 맞춰가고 큰 무리 없이 나라를 운영하고 계심을 알지요. 어쨌든 조정 한가운데에 있는 김용현 그자가 외교 문제로도 번지지 않았던 외관과 계시 일을 새삼 걸고 나오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세력을 빌미로 정적을 제거하자는 의도라고 우리는 판단하며 살피고 있습니다. 조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한 일이 그때는 왜 소리 소문 없이 잠잠해 버렸지요? 따지고 보면 꽤 큰일 아니었습니까? 큰일이기 때문에 외려 덮인 것입니다. 그 사건의 연원을 캐고 들면 조선과 일본, 조선과 천국의 첩보전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심히 불편해지지요. 일본이나 천국에서는 조선 내에서 조선인 간자들이 사라진 것이라 덮었고 우리 조정에서는 타국의 간자들이 우리 조선인임을 인정하는 게 수치이며 조정의 실책을 인정하는 일이라 덮어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김용원을 비롯한 세력이 그 문제를 걸고 나오는 의도에 사신계가 걸려나갈 수도 있다는 게 현재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가 칠료를 모신 자리에서 의논코자 한 것은 그자를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해 뒤면 늦겠군요. 잠잠히 듣고 있다가 불쑥 내놓은 반야의 질문에 사령들이 일제히 반야를 쳐다보았다. 홍인집은 가까이 사는 그 김용원이라는 대감을 작년에 살폈을 때 한 5년쯤 더 살겠다 여겼더이다. 본인의 끝은 그다지 좋지 않으나 그 집안의 털어보아 집안은 오래 가겠더라고요. 집안을 대표하는 자의 끝이 좋자는데 집안이 오래 가리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요? 백호 불영의 물음에 반야는 그날 밤을 떠올려 보느라 잠시 눈을 감는다. 어렴풋이 느꼈던 그 기운은 6.2 전 밤거리에서 금상을 뱉고 난 뒤 약간 더 선명해졌다. 솔직히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기운입니다만 사자의 빈궁께서 세자 저하와 연결되는 걸 느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자의 혈육 중 금상 전하와 이어지는 아기씨가 이미 세상에 나 있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 중전을 배웠는 바 아마도 그 아기씨는 왕우상을 지니지 않았을까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천하 춘추가 이미 신을 넘기셨으니 왕후라면 장차 현 빈궁의 자리를 대체할 왕우상이라 그 말씀이십니까? 백호 불영에 따지는 듯한 말에 반야가 할 일 없이 웃었다. 그 모든 걸 제가 어찌 한꺼번에 다 보으리까? 저를 심히 책하시지 마사이다. 여하튼 제 짐작으로는 빈궁마마 수명이 짧지 않으시니 빈궁을 대체하는 왕후는 아닌 듯합니다.
어쩌면 금상께서 아주 늦게 장가를 또 가시게 될지도 모르죠. 지금 자리가 그렇듯 권위도 비워두는 게 아니라면서요. 빈군께서 나이가 한참 어리신 어마님을 모셔야 할지도 모르지요. 저를 왜들 그리 보십니까? 어린 몸으로 여기와 앉기까지에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제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니나 제 영기의 움직임을 몸소들 확인하고 싶으시어요? 영락 없으십니다. 주작 불영의 덧붙임에 왁자한 웃음판이 벌어졌다. 방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비는 그쳤으나 해가 나지 않은 채 오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오령들이 합석한 지 2시쯤이 가까웠다. 몇 시간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회합이었다. 문 앞에서 방을 등지고 선 동화로는 그 왁자한 웃음소리 속에서 반야의 웃음을 가려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인데 금기가 빠져있다. 뿌리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나무 같다고나 할까. 쉬이 기운 차리기 어려울 것이다. 기력이 예전 같아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또 웃음소리다. 넓은 방 한가운데 모여 앉은 오령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밖에서는 모른다. 그저 웅얼대는 듯한 울림들과 합창하는 듯 나오는 웃음소리뿐. 현무불영의 웃음소리도 가늠할 수 없다. 아까 옥종무진과 더불어 현무불영을 처음 배웠을 때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으나 그의 크고 높은 기상에 눈이 부셨다. 칠류, 호의책이라고. 막중한 일을 네가 맡았구나. 목소리도 깊었다. 너무 높아 올려다보기도 벅찬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자리에 맞춰 타고난 사람이 결국 자리에 앉는 건가. 새삼스런 의문이 일었다가 쓰러졌다. 회합이 끝나면 혹은 중간에라도 옥종무지는 도고 현령의 일을 의논기 위해 현무불영을 독대할 터였다. 도고 관아 안팎을 소상히 살핀 옥종무지는 반야가 홀로 김학주를 상대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천안칠성부와 연계하여 김학주를 제거할 계획도 제법 소상하게 짜여졌다. 김학주는 한직의 외로움과 독한 신병을 견디지 못하여 상상과 조상을 원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에 혈맥을 끊어 자진하게 되어 있었다. 자진보다 유서가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게 할 내용이었다. 선전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고을 백성들에게 큰 원한산 일 없이 원노릇을 했던 그였다. 자필로 쓰인 유서로 하여 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조차 다 알려지지 않은 채 서둘러 도고를 떠나 그의 본가가 있는 충주로 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마로가 품신한 사실을 눈치챈 반야는 불어 옥종무진을 불러들여 움직이지 말라 명했다. 놈에게 죽음은 징벌이 못 됩니다. 제가 부탁할 때까지는 그냥 두어주세요. 놈을 그리 쉽게 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옥종무진은 진퇴유곡에 빠졌다. 동마로의 염원이 아무리 간절해도 움직일 수 없게 된 옥종은 현무불영과 의논을 하려는 것이다. 두 어른들의 의논 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회합이 해지기 전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지만 끝난다 해도 오늘 안에 떠나기는 힘들 것이다.